TSMC가 70% 넘는데 삼성이 30, 35%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원나노 수율을 잘못 이렇게 인지하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하고 인텔은 경쟁사거든요. 네. 경쟁인데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만큼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이 IT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뭐 섹터라든지 주식들 사실 최근에 좋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네네. 과연 투자 관점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D램이라든지 DDR5로 전환 이슈도 있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네네. 그래서 뭐 10만 전자 뭐 달성 이런 얘기도 연초에 좀 나왔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네네. 이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게 고스 논란이라고 하나요? 네네. GOS. GOS. 그쵸. 네.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태를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도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주목해서 본 지가 십몇 년 정도 이제 분석한 지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주가하고 실적의 괴리가 큰 거는 거의 이렇게 드문 것 같아요. 아. 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잘 해줬어야 됐거든요.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원래 올해 상반기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양산이 준비되어 있었고 네. 이제 그 3나노하고 5나노 사이에 약간 그냥 하이브리드 형태로 4나노 정도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네네. 이 4나노 수율이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수율이 뭐 30%, 35%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악재성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그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GOS 논란,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고성능 게임이 돌아가면 이제 이 자동적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돼서 네. 뭐 칩은 우리가 최고 성능 칩이라고 내놨는데 실제로는 60%밖에 퍼포먼스를 쓸 수 없는 일종의 치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 뭐 긱벤치 같은 데서 퇴출되고 굉장히 망신이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다른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업체들, 칩셋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치팅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삼성 그래도 안드로이드 중에서 1등 업체인데 그렇죠. 이제 했다라는 게 좀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 수율이 뭐 생각보다 좀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정상적인 거긴 해요. 35% 정도가요? 네네. 왜냐면 작년에도 5나노 수율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때 뉴스가 안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0% 정도 수율이 나오면 BP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첨단 공정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한 50% 정도 나오면 이제 보통 양산을 돌리고 그 위에 이제 되면 지금은 이제 5나노 수율이 한 61%, 2%까지 올라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TSMC는 70%가 넘습니다. 그럼 70%가 넘으면 이익률이 40%가 나와요. 네.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D램처럼 골든 수율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너무 D램 이렇게 메모리 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와, 수율 30이나 35%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물론 큰일 나는 건 맞긴 해요. 계속 이렇게 가면. 근데 여기서 계속 잡아서 이제 50%까지 올라가면 BP가 나오는 거고 그 위로 나오면 이제 이익이 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뉴스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게요. TSMC도 지금 4나노 수율이 잘 안 나와요. 네, TSMC도 4나노 수율이 50% 언더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네. 이게 TSMC가 70% 넘는데 삼성이 30, 35%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5나노 수율을 잘못 이렇게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는 5나노 수율을 비교를 하고 삼성은 이제 4나노 수율을 이렇게 예, 그렇게 좀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업계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TSMC도 지금 4나노 수율은 50%가 안 나오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AMD 칩 그 4나노 그 수주를 받았던 거를 그게 잘 안 돼서 5나노로 다시 리턴했거든요. 성금까지 줬는데도. TSMC가요? 네네. TSMC가 이제 AMD 거 칩을 네. 이제 성금까지 받았어요. 4나노로 생산해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시 5나노로 예, 백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다 묻혀버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다 TSMC는 70%인데 삼성은 30, 35%다. 그래서 퀄컴도 다 그쪽으로 물량이 다 간다.
뭐 AMD도 떠난다 막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혼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쪽은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서서히 알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 뉴스 나온 거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젠 8 같은 경우도 지금 발열 문제가 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TSMC에서 또 파운드리를 한 거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도 설계를 잘 못한 것도 맞고요. 퀄컴도 설계를 못한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공정은 어쨌든 삼성하고 TSMC가 좀 낮긴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3나노에서 얼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향후 주가가 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좀 과장됐다. 좀 그렇게 네네. 이게 보시면 노이즈하고 시그널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팩트인데 네. 아예 다 그냥 거짓이면 사람들이 이거 그냥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뉴스 사이에 팩트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팩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네네. 시장이 좋지 않고 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논리를 맞춰서 네네. 나오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네네. 뉘앙스로 팩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약간 좀 혼재가 돼 있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원래 공정 수율이라는 거는 그 회사 기밀이에요. 특급 기밀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매체가 이제 전문 매체가 썼는데 디일렉이라는 매체에서 처음 썼는데 거기가 또 굉장히 좀 그런 걸 잘 해요. 그리고 그 숫자 자체도 거의 팩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저도 파악해보니까 그 정도 수율이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이제 TSMC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TSMC는 5나노 수율을 자꾸 비교하는 네, 그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간에 그런 파운드리의 네. 경쟁력 약화? 이런 네네. 분위기가 흘러나오면서 네네.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네네. 엔비디아도 네네. 인텔로 이제 파운드리를 옮길 수 있다는 그 네네. 잭슨왕 CEO의 발언. 네네. 이런 것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실제로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네네. 정말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그만큼 네. 훼손이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대만계잖아요. 젠슨 황이라는 분이 이제 대만계 미국인인데 그렇죠. TSMC도 모리스 창이 이제 그 대만계 미국인인데 이제 돌아오신 거죠. 네. 대만의 요청을 받고. 네. 그래서 사실 대만계 어떤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AMD도 리사수잖아요. 네.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AMD, 엔비디아, TSMC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사이가 좋은 가운데 변수가 생겼죠. 애플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최우선 고객이에요. 아, TSMC 전체 매출의 많을 때는 30%까지 차지합니다. 와, 엄청 크다. 워낙 칩을 많이 주기 때문에 TSMC가 많이 생산해줘야 되죠. 그런데 TSMC가 그 생산하는 첨단 팹은 EUV 공정을 쓴 5나노, 7나노 공정이잖아요. 그럼 최우선적으로 애플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팹을 만약에 팹이 이렇게 할당이 있으면 애플한테 최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남는 거를 엔비디아나 AMD 뭐 이런 데다 주는 거고, 지금은 인텔도 TSMC한테 줄을 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한테도 해줄 수 있니? 라고 이제 계속 해주고 다변화하고, 최근에는 인텔한테도 칩 생산을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하고 인텔은 경쟁사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경쟁인데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만큼 파운드리 수급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되는데, 이거를 너무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오니까 다 그냥 가서 그냥 TSMC로 다 줄 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중요한 게 TSMC로 다 줄을 서도 생산을 다 못 해줘요. 못 해주니까 이걸 삼성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인 거죠. 네. 물론 TSMC하고도 계속 해야 되고요. 삼성하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인텔이 뭐 7나노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팹이 파운드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공급처 다변화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삼성에 큰 문제가 있어서 다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네. 사실 IDM, 종합 반도체 네네. 업체고 네. 반도체 설계, 뭐 CPU라든지 그쪽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기업인데, 네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네. 경쟁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인텔은 원래 CPU를 주로 하던 회사고, 이제 GPU는 내장형 GPU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외장형 GPU죠. 이제 우리 게이밍이나 뭐 채굴할 때 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붙이는 거죠. 이제 그 외장형 GPU를 하는데,
최근에 AMD가 외장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인텔도 최근에 아크라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럼 경쟁자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가 부족하니까 인텔한테 해줄 수 있으면 우리도 맡겨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같은 외장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 네. 진출해서 경쟁을 한다면은 사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네. 인텔한테 맡겼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술이 네. 사실 인텔이 어떻게 본다면 좀 막말로 네네. 좀 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사실 그 삼성전자가 뭔가 파운드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네네. 전반적인 그런 파운드리 시장의 공급 부족 네네. 그런 맞습니다.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그 반도체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막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인텔 쪽에도 좀 어느 정도 뭔가 좀 포션을 줘야 되지 않나? 약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거는 네. 파운드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국 내에 이렇게 우수한 파운드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10나노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전 세계 2개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게 아시아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해서 TSMC를 장악해버리고 나면 미국 반도체는 큰일 나는 거죠. 대체제가 뭐 삼성밖에 없지만 또 뭐 아시아에 또 이렇게 2개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40% 해줄 테니까 우리 본토에다가 팹을 깔아라. 라는 게 미국의 어떤 핵심 칩스 포 아메리카 핵심인 거고,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거죠. 외국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자국 기업 중에 키울 만한 데가 인텔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텔에다가 첨단 파운드리를 이제 세워서 니들도 파운드리 사업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인텔은 굉장히 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데다가 굉장히 초점을 또 잘 맞춰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그 정도 오해는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네네. 팩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네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쇼티지 네네.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부분에서도 네네. 핵심 공정 소재인 네온가스 네네. 이게 이제 뭐 공급 부족이다.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일본 네네. 쪽에서 포토레지스트도 뭐 공급 부족이고 계속 네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 소재 공급 네. 부족 현상이 그 네.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는 좀 백신을 잘 맞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네온가스의 한 70%를 조달을 하잖아요. 그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된 철강 있잖아요. 철강 이렇게 이제 가스 나오는 거기를 정제를 해서 네온가스를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 쓰다가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데는 이게 우크라이나에 100% 의존하다가 큰 위험이 있겠다라고 해서 거래처를 다변화를 해놨어요. 그때부터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거기다가 2018년인가요? 일본 아베 소부장. 맞아요. 네. 아베 소부장 때문에 이게 서플라이 체인을 특정 어떤 소재 회사에 의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다변화 전략을 많이 했고 국산화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 TMC라는 회사하고 같이 해서 네온가스 국산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변화가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은 이런 사태를 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대응이 덜 돼 있는 거고,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고를 길게 가져가면서 좀 이렇게 대비를 해놨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래선을 이미 다변화해놨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재 쪽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회사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DNF 같은 회사가 네네네.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DNF가 지금 EUV 공정하고 같이 따라가는 게 ALD 공정이라고 정착인데 원자층 방막을 입히는 공정이거든요.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 주가 좋잖아요. 대부분 다 ALD 장비가 많이 팔려서 그런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장비를 국산화했는데요. 장비도 일본이 거의 독점을 했었어요.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독점을 했었는데 장비는 이제 유진테크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국산을 했고요. 소재는 일본 아데카라는 회사가 또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이케이 소재라는 소재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DNF가 국산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DNF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3M 냉각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쿨런트라고 해서 냉각수 생산이 안 돼서 반도체 생산이 중지될 수 있다. 이게 이슈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쿨런트라는
용액 자체가 반도체 공정에서 냉각수를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해한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 공장이 있는데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생산을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3M한테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국산화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또 국산화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에는 물을 많이 씁니다. 냉각수도 많이 써야 되고 초순수라는 걸 또 많이 써야 돼요. 네. 이제 지금은 반도체 공정에 증류수를 많이 쓰죠. H2O라는 순수한 물을 쓰는데 앞으로는 미세 공정이 워낙 빡빡해지니까 이제는 이온까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H2O라는 이제 증류수도 여기 막 이온 상태로 붙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필터가 필요한데요. 그걸 또 3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초순수 필터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국내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인가요? 네, 상장사입니다. 네네. 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또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정리를 하면은 뭐 네. 내연가스 공급 등 여러 네. 가지 이제 공급 부족 쇼티지, 핵심 소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2014년도 크림반도 병합, 그다음에 그리고 2018년도 네. 또 일본의 네. 수출 규제, 네. 그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변화해 놨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팩트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심 소재에 네. 그런 공급 부족 이슈, 뭐 쇼티지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 네. 계속해서 국산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뭐 DNF라든지 엠바이오라든지 엠바이오니아. 네. 그런 업체에 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까지 네. 전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팀쿡 같은 경우는 SCM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한국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 애플 담당자가 유례없는 숫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 관련된 재료로 주가들 팡팡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많이 오르고 네. 있죠. 예. 실제로 만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 이 글로벌 반도체 주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거든요. 네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네.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네네. 한 고점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네네.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네. PC 수요 둔화 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 네. 상향이 안 좋단 말이죠. 네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지금이 투자 기회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일단 TV 같은 경우는 작년 말쯤에 피크아웃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언택트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 근무를 하니까 제일 많이 산 게 사람들이 TV하고 노트북 PC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노트북 PC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으로 뭐 1억 5천만 대씩 팔리던 게 지금은 2억 5천만 대까지 팔리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2억 5천만 대까지 팔리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노트북 PC가 많이 팔린 건데 이제 일단은 한 올 1분기 정도에 피크아웃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TV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크아웃 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안 좋았거든요.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네. 그래서 항상 기저효과를 기대했죠. 작년에도 기저효과를 기대했고, 올해도 기저효과를 기대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해보니까 중국도 셧다운 됐죠. 선전 셧다운 되고, 상하이 셧다운 되고, 그러면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또 여기 수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요입니다.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한국산 반도체를 많이 써서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서버 쪽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서버 네, 쪽. 네. 하반기에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 이제 10나노 공정을 적용한 칩셋이 나오고, 여기에 또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차 같은 서버들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 이상 투자하겠다. 지금 캐펙스가 네네. 캐펙스를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서버에 대한 수요는 뭐 걱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DDR5, 네. 특히 서버 쪽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모바일 D램이나 뭐 이제 이런 쪽보다는 뭐 MCP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서버 쪽에 포커싱 돼 있는 뭐 아무래도 DDR5가 아무래도 서버 쪽에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쪽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네네. 쪼개보면 네. PC가 한 10% 내외 한 정도 하죠. 13%, 15%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 쪽이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서버가 한 또 비슷하게. 이렇게 서버도 한 38% 정도 되는데 네. 금액으로는 이미 스마트폰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DDR5가 아무래도 초기 한 6개월까지는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아요. DDR4 대비해서 네. 50% 이상 비싸게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ASP라고 하죠. 이제 평균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PC랑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맞습니다. 서버 쪽은 아직까지도 이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비교해보면 비슷하네요. 네, 약간 그렇죠. 좀 서버 쪽이 뭐 PC나 그런 뭐 스마트폰 합친 거보다 좀 작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서버 쪽이 훨씬 좋습니다. 수익성은 또 네.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서버 속이 좋다는 거는 네. 그 빅테크 쪽에서 과감하게 계속해서 캐펙스를 뭐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빅테크 업체들의 가이던스라는 걸 잘 봐야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일단은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 수요. 보통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3년, 4년 정도 쓰면 갈아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 18년 이렇게 슈퍼 사이클 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그때 투자를 많이 했으면 지금쯤 갈아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좀 어거지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면 구형 CPU 가지고 서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달만 기다리면 신형 CPU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면 구형 CPU에다가 DDR4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DDR5에다가 인텔 10나노 CPU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성능이나 전력 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거지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텔이 CPU를 언제 내놓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인텔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제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계속 이게 뭐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좀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 대만 쪽에 그 BMC나 보드 쪽 이런 쪽에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 재고를 막 많이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증권가 쪽에서 지금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약간 그런 인텔의 그런 새로운 CPU 거기에 따라서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작년에 그 대부분 전문가들 전망 기억하시나요? 올 1분기, 2분기에 폭락할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 폭락하고 메모리 시장 역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컨센트를 맞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최근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요. 오히려 고정 거래가가 EQ에 2%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전망치가 하나도 안 맞았는데 불구하고 주가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EQ에 왜 반등할까요? 고정 거래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공급이 더 불안한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 건 맞는데 공급이 거기 못지않게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안 좋으면 수급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수요도 안 좋은데 공급이 더 안 좋으니까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DDR5는 또 전환기잖아요. 그렇죠. 전환기이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그것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격을 너무 세게 막 하면 삼성이 기분 나쁘겠죠. 그럼 DDR5를 그렇죠. 분명히 DDR5도 공급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실무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협상할 때. 약간 좀 서로 눈치 보면서 맞습니다. 뭔가 대대적으로 뭔가 거래가 일어나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텔이 빨리 그 CPU 그걸 빨리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그게 따라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뭔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 세계화 된다라기보다도 뭔가 이 자국으로 자국의 생산 기지를 만든다든지 뭐 자국의 그런 뭐 자원을 쓴다든지 그런 좀 리쇼어링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은 원래부터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 TSMC를 유치해서 막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국에 그런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찾을 수 있는 투자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계속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는 하나다. 그죠? 글로벌 밸류 체인. 그죠?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파는 게 그동안의 미덕이었는 거죠. 이제 그게 세계 질서였는데 결국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G2의 시대가 되면서 서로 이제 정면 충돌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세계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도메스틱 밸류 체인. 그러니까 자국 내 서플라이 체인을 꾸리려는
그게 이제 미국 반도체 굵기가 대표적인 거고, 네. 유럽도 이제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려고 하는 맞아요. 거고, 네. 일본도 이제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스틱 밸류 체인인 거고요. 그리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 안 되면 적어도 우리 우방국한테만 서플라이 체인을 꾸리겠다라는 게 이제 리저널 밸류 체인.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되는 게 네. 앞으로의 흐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중국산 반도체 특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중국하고 거래하는 장비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성금을 30% 걸고 네. 중도금을 뭐 한 50% 받고 잔금을 20% 받거든요. 네. 장비를 다 세팅해주고 나중에 거의 뭐 버그까지 다 잡아주고 20%를 받는데 대부분 잔금을 떼였어요. 중국 업체한테. 대부분 잔금을 떼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 굉장히 수주 공시 낼 때는 야 마진율 뭐 20% 와 좋다 이랬는데 잔금을 떼면 거의 똔똔으로 판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하고 거래 안 할래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뭐 에이전트를 써서 뭐 이제 그 에이전트한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뇌물을 좀 주고 뭐 돈을 일부를 받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거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지저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음도 뭐 1년짜리 10개월짜리 막 이런 거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산 장비를 못 삽니다. 그렇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뭐 KLA 이런 회사들 장비를 못 사죠. 만약에 산다 그래도 언제 끊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장비 같은 경우는 좋은 장비를 사도 엔지니어 기술 지원을 안 해주면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유지 보수를 꾸준히 맞습니다. 좀 해준다든지. 필드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엔지니어가 와서 만약에 뭐 고장이 나면 이거 쓸 수 있게 다시 또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미중 사이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산 장비 뭐를 대안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예전처럼 막 이렇게 후려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단은 물량 줘. 가격은 잘 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나요? 중국 쪽으로 ALD 장비를 많이 수출했는데 이게 마진율을 예전하고 완전 다르게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큐에 500억의 이익이 나오는 네, 이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GST 같은 뭐 스크러버, 칠러 업체들 뭐 굉장히 좋아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넥스팀 수주 공식 계속 나오죠. 네, 검사 장비인데 뭐 SMIC 중국 파운드리 업체 쪽에 계속 수주 공식이 나오는 게 예전에는 KLA 쓸 거를 이제는 한국산 장비를 이제 계속 쓰는 거죠. 요거는 이 기조가 계속 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힘들고요. 네, 요거는 단기적인 재료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언제 또 피크아웃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중국도 계속 장비를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장비를 막 질러대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못 사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한국 장비도 못 사게 막아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사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불문하고 좋은 가격을 쳐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재료로 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는요. 리저널 밸류 체인 쪽에서 보면 애플 서플라이 체인을 보셔야 됩니다. 애플 서플라이. 네네. 애플 쪽.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대만을 중심으로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서플라이 체인이 꾸려져 있는데 지금은 뭔가 효율보다는 계속 안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정. 네네. 예를 들면 아이폰 열심히 생산해야 되는데 셧다운 해버리면 아예 생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통제가 안 되죠. 공산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 서플라이 체인, 특히나 팀쿡 같은 경우는 SCM 전문가예요. 원래 그 컴팩에서 SCM 전문가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꼬드기여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재고 관리 엉망이었어요. 애플 막 재고 관리 엉망이었는데. 세계 1위에서. 네. 재고가 뭐 거의 뭐 몇 달치 쟁겨 있다가 뭐 재고 때문에 망할 뻔하기도 했는데 팀쿡이 오고 나서 이게 재고를 3일치로 쫙 압축해버리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그러죠. 즉시 생산제로 완전 바뀌어서 지금의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이게 도메스틱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팀쿡의 심기를 건드린 거고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한국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 애플 담당자가 유례없는 숫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네, 저희 한국에 와 있어요? 네.
그 호텔에 홈으로 빌려서 막 애플 지금 담당자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 관련된 재료로 주가들 팡팡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많이 오르고 네.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만나고 간 거예요. 국내 업체를 이제 미팅을 하고 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일단은 자금력이 있냐. 왜냐면 애플은 물량이 많잖아요. 2억대 생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오리지널리티. 기술의 원천 기술이 있냐. 네. 그게 이제 일단은 공개된 거는 자화전자죠. 그쵸. 맞아요. 1900억 투자한 게 자기 자본은 70%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 질러네요. 그렇죠. 이게 물량이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최근에 애플카 관련해서 또 막 LG 이노텍 맞아요. 뭐 이런 회사들이 막 네. 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 업체한테 이런 것들을 좀 몰아주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잘 보시면 앞으로 대규모 투자 공시를 내는 회사들, 애플향으로 내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한국을 중요한 어떤 제조 파트너로서 더 키운다는 기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네. 완전히 거의 뭐 그냥 1급 기밀이잖아요. 막 이런 네네. 서플라이 체인 같은 네네. 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네. 뭔가 시장에 알려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아름아름 다 알긴 알겠네요. 왜냐면 네. 투자 공시가 대규모로 나오는데 삼성은 아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플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는 1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건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대규모 투자가 나오면 이제 워낙 또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네.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뭔가 네. 애플과 뭐 애플 밸류 체인에 속해 있었던 네네. 뭐 간접적으로라도 네네. 그런 업체들을 눈여겨보면은 확실히 좀 가능성은 높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팀쿡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네네. 기존에 검증된 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생산 수율에서 사고 안 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몰아주는 경우가 많고 LG 이노텍이 어쨌든 애플의 간택을 받게 된 이유도요.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일본의 샤프하고 LG 이노텍이 비등비등하게 물량을 했는데 원래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오필름은 이제 그 아동 고용해서 막 노동 착취한 문제 때문에 거의 퇴출이 됐어요. 비중이 18% 정도를 감당을 했습니다. 오필름이. 그래서 여기는 퇴출이 된 거고 지금은 두 군데에서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거죠. 그게 이제 LG 이노텍하고 샤프인데 샤프가 이번에 아이폰 13 여기에서 좀 생산 수율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노텍이 물량을 많이 땡겨온 거고 이노텍이 차질 없이 잘 생산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몰아주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좀 그런 기조고요. 그리고 카메라 쪽에 이제 밸류 체인을 확대해야 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자화전자 같은 업체를 이제 땡겨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모듈 업체도 추가로 애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지금 그래도 이야기 나온 회사는 삼성전기나 MC넥스, 이런 회사들 정도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죠. XR 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1Q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독보적인 회사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줬는데 이게 10배가 올라간 거죠. 일단 최근에 가장 핫한 회사가 사실 나중에 질문에 애플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네. 바로 그냥 이걸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또 애플이 XR기 이거 출시한다는 얘기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빠르면 오래 할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이 XR 기기 출시 관점에서 본다 네. 하더라도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을 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XR 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1Q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 1Q 정도? 네네. 내년 1Q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거의 서플라이 체인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핸드셋 쪽에 그쵸. 스마트폰 쪽에 이제 네. 하던 회사들이 아무래도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를 들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카메라 쪽은 이제 LG 노텍 같은 회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굉장히 또 작은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도체 실장을 SiP, 시스템 인 패키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을 또 가공하려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독보적인 회사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미 반도체하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정도인데요. 이제 한미 반도체는 지금 메타 그라인더라는 기술을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기판에다가 칩을 아래 위로 이렇게 실장을 해서 이 안경테 같은 데 들어가는 딱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 레이저로 가공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기판이나 반도체는 네모난 모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웨어러블이 되려면 모양이 다 바뀝니다. 뭐 옆으로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네모난데 중간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형 커팅을 해야 되죠. 그런 걸 레이저로 더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또 이오 테크닉스가 담당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검사 장비 쪽은 뭐 이제 뭐 고영이나 인텍 플러스 같은 회사들 뭐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온 실리콘이나 뭐 마이크로 LED, 뭐 LCD 온 실리콘,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 네,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좀 네네. 비슷할까요? 보니까 이제 네. 최근에 나온 기사가 네네. 애플카 후공정 밸류 체인을 뭐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다. 네네. 그런 네. 기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일주일 정도 나온다고 네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 확 올랐는데 네네.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기존의 그 애플 같은 경우 전공정은 대만 쪽에 주로 돼 있죠. 네. TSMC가 이제 하니까 그렇죠. 거의 뭐 전공정은 대만 쪽이고 후공정은 대만의 ASE나 뭐 미국의 암코, 뭐 스필, 뭐 이런 그 중국의 장창과기 이런 회사들이 후공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장 쪽의 경험들은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맞는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해줄 만한 업체를 전 세계적으로 물색해 보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현대차 같은 데도 만나고, 뭐,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는 자기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애플의 OEM 업체가 되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이노텍이 좀 지금은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도 중요한 거는 기존의 어떤 그 분산형이 아니라 중앙 집중형, OS를 가지고 그렇죠. 그 OS를 기반으로 AP가 있던 그 전체를 구동하는 그 기반인데 아무래도 국내 카메라 쪽하고 TOF 쪽하고 이 센서 쪽을 대부분 국내 쪽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보면 시그널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 이제 DCU.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뭐 라이다, 레이더 쪽을 관리하는 이제 DCU 부분을 아마 이노텍이 하지 않을까. 네, 후공정 생각합니다. 네. 약간 좀 패키징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반도체 후공정인데 그게 뭐 그냥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자동차 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그런 뭐 스마트폰이나 그거 다르나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속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진동이 있죠. 진동이 있으면 PCB가 이렇게 본딩이 돼 있으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럼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깨지면 안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아주 극지방 같은 데 추운 데서도 달려야 되고 사막에서도 달려야 되고 하는데 이런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죠? 굉장히 그 열이나 온도 이런 것들 외부 환경에 굉장히 어떤 그 신뢰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어설픈 제조업체들이 하기는 힘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 신뢰성이 높은 우리나라를 좀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큰 틀에서 보면 이 네. LG 관련 밸류 체인이 중요하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특이하게 그 삼성보다는 LG가 또 애플이랑 잘 궁합이 맞네요. 삼성도 좀 네. 이제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종의 이제 경쟁 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애플이 약간 좀 이제 그 배관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도 끌고 갈 건데 신규로 애드 되는 거는 LG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떤 애플이 서플라이 체인이 뭔가 재편하면서 수혜를 보는 그룹은 LG 그룹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그 각종 장비를 납품하는 네네.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좋을 수 있지만 네네. 뭔가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네. 뭔가 그 애플의 스마트 기기, 네네. 애플카 네네. 이거와 관련된 밸류 체인, 네네.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네네. 또 LG 중심의 그런 그렇죠. 밸류 체인을 네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플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계속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네네. 이 이슈가 네. 진짜 지겹게 들었어요. 네. 거의 한 2021년부터 나온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나왔는데 이게 네. 어디는 2024년까지 지속이 네네. 될 것이다. 네. 어디는 2025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네.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증시에서도 좀 관련 기업들, 네. 약간 모멘텀이 있는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은데 네. 이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좀 이제 잘못 본 측면이 뭐냐면, 네. 우리가 기존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고 그 질서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8인치 파운드리가 쇼티지라서 차량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캐펙스 투자를 해서 이제 생산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해소될 거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파운드리 업체를 만나보고 좀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그 업체들은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8인치 파운드리라는 거는 원래 돈을 버는 공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뭐 이게 몇십 년 전에 투자해 놓은 거고 이제 팹은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돌려서 뭐 그냥 300원짜리, 400원짜리 칩 그냥 생산해서 준 거예요. 근데 줬는데 이게 10배가 올라간 거죠. 거의 10배씩 오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DB 하이텍이라고 할게요. 뭐 네네. 이제 예를 들면 DB 하이텍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면 나한테 좋은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10배가 올라서 계속 가격이 올라서 받고 있는데 일단 캐펙스 투자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8인치 장비가 재고 장비, 중고 장비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다 땡겨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고 장비 가격이 너무 올랐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비싸게 투자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면 이거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뭐 3,400원짜리가 10배 올랐는데 이걸 굳이 내가 캐파를 늘려서 가격을 떨어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차량 반도체가 다 ECU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30나노, 40나노짜리 그냥 구형 반도체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앞으로 갈 자동차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DCU 기반으로 네. AP를 써야 되는 거죠. 애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다 갈 거예요. 자동차 업체들이. 네.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존의 차량 반도체를 쓰는 건데 실력은 있는 업체들은 다 자체 설계해서 파운드리 맡겨서 앞으로 할 건데 그럼 이게 수요가 영원한 거냐 지속 가능한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들을 AP가 대체를 해 나갈 텐데 네. DCU 기반의 AP들이 대체해 나갈 텐데 이걸 공급을 늘리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2024년, 2025년까지 네네. 계속 쇼티지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작년 하반기쯤 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기존에 하던 대로 업체들이 뭐 캐파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려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격이 뭐, 50% 올랐을 경우에는, 그래, 고객이 중요하니까 늘려주는데요. 10배가 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 때문에 네.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뭐 최근에 가장 핫한 회사가 해성 DS죠. 그렇죠. 해성 네. DS는 이제 리드 프레임, 차량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하는 회사인데 네. 원래 올해 이 가이던스가 한 1,000억 초반 정도 가이던스였는데요. 1분기만 480억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되겠죠. 정말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 같은 8인치 웨이퍼 네. 이제 파운드리를 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후공정단에서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이제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ECU 기반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서 네네. 그냥 전장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하나하나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ECU를.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장 장비가 덜 들어간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네. 10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가까이 들어가기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중앙 짓거나 그렇죠. DCU 기반으로 해서 13개 가지고 그쵸. 제어해버리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ECU 개수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그렇죠. 것이고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면 사실 지금 뭔가 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돈 버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약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자동차라는 거는 교체 네.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스마트폰은 휴대폰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교체되는 사이클이 한 5년 네. 정도 정점을 찍는데 5년 정도 걸렸잖아요. 네. 자동차는 아마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는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더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아예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라서 기존 그렇죠. 내연기관 그런 업체들이 네네. 테슬라처럼 그런 중앙 집권화된 네네. 정말 그런 핵심 네네. DCU 기반으로 돌아가는 네네. 걸 만들려면 최소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그렇죠. 약간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굳이 뭐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거는 뭐 질문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 DCU 기반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삼성 파운드리가 제일 수혜를 보는 거죠. 아, 삼성 파운드리. 일단 지금 테슬라가 그 AP를 지금 12나노를 쓰고 있거든요. 하드웨어 3.0이 아마 12나노 공정일 텐데요. 이걸 7나노 공정을 삼성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나노가 되면 7나노 기반의 칩이 생기고 그러면 이 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DCU까지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붙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접점은 파운드리인 거죠. 그래서 삼성이 잘해야 됩니다. 테슬라 건 잘해야 되고요. 아마 애플 AP는 애플의 자동차 AP는 TSMC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후공정을 또 LG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LG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RF도 LG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낙수 효과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DCU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런 반도체 밸류 체인은 주목하는 게 좋겠네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좀 유력하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회사들도 좀 DCU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 회사가 칩을 설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원적인 경쟁력은 좀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도 DCU를 개발을 했고 이거를 또 현대차 제네시스에 넣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인데 또 그런 반도체도 설계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설계는 아니고 이제 모듈을 설계하는 모듈. 뭐 칩을 설계하기는 그런 회사들 너무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니까 칩은 테슬라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직접 합니다. 그렇죠. 직접 하고 그거를 후공정하고 모듈을 하는 거를 이제 그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을 이제 국내 회사들이 하는 건데 아무래도 카메라만 하다 보면 부가가치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좀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뭐 OS 같은 소프트웨어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좀 서비스화 한 것들이 이제 DCU 뭐 기존의 카메라만 단품을 납품했다 그러면 이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맞습니다.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주목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이제 좀 아주 밀접한 소프트웨어, 아주 뭐 단순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골 탈퇴한 회사라고 해서 아직까지 시총은 뭐 6천억대니까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충분히 회사 밸류를 다 인정한다 그러면 둘 다 조단위 시총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화제를 전환을 해서 올해는 약간 2차 전지 소재 너무 많이 올랐고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부터는 약간 좀 장비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연초부터 나오긴 나왔고 최근에 그 장비 주식들의 주가를 보면은 연초 대비 괜찮은 흐름이에요. 같은 기간 뭐 지수가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여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2, 3년 전부터 계속 대규모 수주 공시를 냈잖아요. 뭐 어떤 업체하고 뭐 5년짜리 뭐 몇 조 단위 계약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셀 업체들이 이제 뭐 GM에다가 얼마 납품한다. 그리고 뭐 테슬라에 얼마 납품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공시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는 계속 뭐 공장을 만들고 뭐 털을 파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장비가 반입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장비의 사이클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은 수주 잔고에서 확인이 됩니다.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목할 만한 회사는 일단 PNT라는 회사가 이제 롤투롤 장비 쪽에서 이제 전극 공정 거기 이제 쓰는 이제 장비 쪽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압도적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거의 조 단위 가까이 수주 잔고가 쌓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하나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아무래도 이 회사의 특장점은 어떤 턴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턴키라는 건 공장을 지어서 키 주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기존에 뭐 2차 전지라 그러면 뭐 전극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고 충방장 공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데 뭐 특정 부분에서 제일 잘하느냐 이건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기술이 좀 낮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뭔가 누군가 다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제일 잘해주는 회사가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수주장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라는 회사가 이제 SK 온리 미국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수혜를 보는 회사가 좀 M+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데모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이제 탈철기
이제 철이 들어가 있으면 폭발합니다. 이제 2차 전지는. 그래서 철을 빼줘야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철을 빼주는 탈철기를 하는 회사가 대보 마그네틱 이런 회사들 좀 중심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국내 이제 그 배터리 3사 이쪽과 네네. 거래 관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도 요즘에는 좀 잘 되고 있어요. 아, 해외 쪽? 네네. 뭐 중국 쪽 말씀하신 건가요? 중국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노스볼트라고 유럽 쪽에서 예, 굉장히 또 이제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거기 한국 인력들이 대부분 가 있어요. 삼성 SDI, 삼성 SDI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장비를 많이 삽니다. 그쪽 엔지니어들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수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비 업체들은 올해 좀 주목을 해봐도 되겠네요. 예, 숫자로 입증되는 좀 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사실 근데 제가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해서 뭔가 증설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납품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공백이 있었나 봐요. 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남발을 했어요. 그동안 지난 한 1, 2년 동안 중국 업체들이 기술도 없으면서 계속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막 했는데 제대로 납품도 안 되고 뭐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업체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에서 자금을 계속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2차 전지 굴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수주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도 어떻게 보면 정부 어떤 지금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좀 리소스를 집중하는 흐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가 수주가 좀 없어지니까 좀 제대로 된 수주가 오고 또 납품을 해도 이익이 남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국 쪽 때문에 좀 약간 좀 공급이 과잉, 약간 수주 경쟁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중국 쪽이 약간 좀 사그라들면서 제대로 된 값을 받게 됐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그 번외편이에요. 좀 재밌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이번 하락장에 매수한 IT 주식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궁금합니다. 일단 1, 2, 3월 동안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계속 그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와서 좀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뭐 그 방송에 공개한 거니까요. 뭐 실제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를 좀 많이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TSE. 이제 이 회사는 소켓 업체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에 쓰는 소켓 업체인데 여기도 이제 저가로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많이 반등이 나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도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반도체 초순수 필터 뭐 이런 쪽 소재, 뭐 소재 국산화 이런 컨셉으로 좀 많이 좀 인수를 좀 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렌텍하고 인탑스 같은 회사들은 황골 탈퇴한 회사라고 해서 좀 이제 그동안에는 굉장히 그냥 플라스틱 껍데기 하는 회사니까 밸류를 못 받았는데 이 회사가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아주 바닥에 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반등했을 때 좀 이제 좀 따라서 추매를 좀 했는데 거기서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탑스 이렌텍. 거긴 진짜 그 막 스마트폰 막 케이스 만들고 그래서 막 PER 5배, 6배 그런 주식이었잖아요. 그 인탑스 같은 경우는 저기 회사 현금이 2천억 있는데 시총 2천억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거의 뭐 그냥 취급을 못 받았죠. 맞습니다. 그 약간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인탑스 뭐 인탑스가 뭐 원래 그 플라스틱 사출 이제 케이스를 하던 회사인데 우리 초창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쪽은 다 플라스틱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돈을 벌었는데 이게 고급화되면서 메탈 케이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배터리 탈착식에서 이제 일체형이 되면서 아무래도 저가 스마트폰에 쓰이는 이제 부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원가 그 단가 압박은 심해지고 뭐 이걸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다 베트남으로 이제 공장을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 구미나 뭐 저기 안산 이런 데 있던 공장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2세 경영자 뭐 그 인탑스의 김근하 사장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봤더니 제조는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 해외에서 공부하고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기술 가지고 여기에다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가가치를 높이면 이게 되겠다 하고 해서 CMF, 컬러, 머티리얼즈, 피니싱 이런 것들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기업들. 네네. 보통 벤처 기업들이 자기가 뭔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를 뭐 시제품을 만들려면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는 심천, 선전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면 뭐 한 달 만에 나옵니다, 제품이.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시제품 생산해주고 그리고 괜찮은 회사에 펀딩을 한 겁니다. 어쨌든 현금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데 쓰지 않고 이제 이런 괜찮은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서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확장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로봇, 서비스 로봇 쪽 이런 쪽도 이제 확장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맞아요. 이번에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진단 키트라는 게 지금은 막 대박이지만 옛날에는 조그만 벤처 회사가 만드는 수요도 별로 없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돈 잘 못 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뭐 후공정을 해준 거죠. 제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SD 바이오 센서가 대박이 나서 이 회사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1분기에는 뭐 500억 이상 이익 나온다. 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시총은 뭐 6천억대니까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렌텍 같은 경우는 원래 플라스틱 케이스하고 이제 그 보호회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보호회로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거기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전자담배 쪽을 잡은 거죠. 그래서 KT&G 그 릴 쪽에 해서 이제 전자담배가 작년에 1,000억 매출을 넘었고 올해는 3,500억 이상 나오고 내년에는 6,700억까지 나온다. 와. 그리고 OP가 15%. 네. 전자담배 쪽은 네, 스마트폰보다 제조 난이도는 훨씬 낮은데 단가는 훨씬 좋습니다. 난이도가 네. 낮구나.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 만드는 거하고 네. 전자담배 만드는 거는 레벨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원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걸 가지고 확장을 한 케이스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게, 회사의 어떤 멀티플을 재평가받는 그렇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좀 너무 급반등해서 좀 네. 피로도는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회사 밸류를 다 인정한다 그러면 둘 다 조단위 시총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네.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네네. 그런 곳에서 피어난 꽃같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주식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판골탈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잘 보다 보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네. 끝으로 또 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네네. 힘들어하고 있는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사실 투자의 경험은 일차원한데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주변에 이제 굉장히 큰 자산을 이루신 분들을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이 주변에서 봐왔다는 게 큰 자산인데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자면요. 대중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쏠릴 때 거기 따라가서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시장을 떠나고 있잖아요. 많이 많이 떠나셨죠. 네, 떠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떤 양질의 주식들을 잘 이렇게 속아내서 잘 이렇게 이제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시장이 힘들수록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될 만한 종목을 잘 피킹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세가 한참 나서 막 비싸져 있으면 뭐 그때 또 막 뒤늦게 또 들어오면 맞아요. 이미 다 올라 있고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중하고 반대로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데요. 지금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종목들 리스팅 해놓고 그리고 한 번에 사지 말고요. 이제 분할 매수, 뭐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서 좀 더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충분히 자신의 계좌를 레벨업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작년 한 하반기부터 긴 하락장이 좀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길게 본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열받고 화가 나고 하기 싫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 또 감정과는 반대로 해야지 맞습니다. 또 돈을 버는 게 또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IT 이쪽 시장 계속해서 커지니까 그런 섹터라든지 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IT신 이영수 대표님 채널을 꼭 참고로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